특검이 세 곳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요.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 압수수색도 한꺼번에 뭐 서너 곳 또는 대여섯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문 보도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내란 특검이 국방부, 합참, 국가안보실, 방첩사, 드론 작전사 여기 하고 있다고 그러죠. 김건희 특검은 뭐 국토부, 양평구청 등등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론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 작년 10월 3일, 8일, 11월 13일 3차례에 걸쳐서 드론사 예하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을 목표로 삼아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제 이분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이크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드론 작전은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게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북풍, 네. 북쪽에서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뭔가를 하도록 획책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외환을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했다. 이제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됐으니까 여당 의원에게 갔다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일단 야당 시절부터 김병주 의원에게 군 관련 정보가 많이 왔어요. 네. 솔직히 그 백령도라는 곳이 놀랍지 않은 게 그 드론이 작년 10월에 가서 뭐 우리가 갔다고 이제 그때는 시인도 부인도 안 했잖아요. 그랬죠. 그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네. 그 사진이 나오고 했을 때 항적을 추적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백령도에서 보냈다. 아. 그래서 뭐 민간인이 보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백령도가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저는 이건 맞겠다. 정보가 새겼다. 백령도에서 많이 보내나 보다. 이제 판단은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김병주 의원은 계속 정보를 공급받고 있었고 네. 이것이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 100%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안보 사항이 있으니까. 다만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하는 참 이런 단어 쓰기 싫은데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런 말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그 특검 3개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뒤지자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막으려고 하다 못 막은 거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없다 할 정도로 무력합니다, 솔직히. 네. 그런데 가령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뭐 샤넬 뭐 한국에 있는 샤넬 사무실을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령 이렇게 우리 군 핵심 그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김병주 의원이 우리 드론 작전의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별로 이거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윤 정부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백령도에서 출발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날짜를 특정했다는 건데 이것도 네. 이제 계속 보도가 나와서 5번 보냈는데 5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네.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뭐 명태균 통과 불거졌을 가능성이 때. 있을 때, 명태균 뭐가 터졌을 때 이렇게 네. 막 특정을 하더라고요. 작년 10월, 11월을 예. 얘기했었어요. 뉴스를 덮는다 뭐 이런 차원에.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미 세고 있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안 했을 거냐 그렇게 보진 않지만 굳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거 외에는 군은 나야 뭐 이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이죠. 대변인께요. 네. 우리 군에 네.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들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뭐 예. 영관급이 됐든 아니면 별을 달기 위해서 지금 오매불망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뭐 연관급에 누가 있다고 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민감한 정보를 현역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한 번 정보 준 사람이 두 번은 안 주겠습니까? 계속 주죠. 예, 공범 빨대 역할을 의식이 하겠죠. 결론은 군의 정치적 중립 아주 중요한 얘기. 네, 예, 군은 뭐 돌아간다 뭐 이런 말 우리 60 몇 년 전에도 들었잖아요. 안 돌아갔죠. 그 군은 그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칙 군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본연의 임무만 수행한다는 거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의원이 모든 군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사성장군이라도 다 압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행위 자체는 정치적 중립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대원칙.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께요. 그 뭐냐면은 이제 합참의장이 있고 그 이름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다음에 군사령관, 뭐 그다음에 참모총장들, 참모총장, 참군. 그다음에 사단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핵심 정보는 사실 영관급 장교들이 저 실무 책임자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치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직속 상관들 빼놓고 그 정보를 저녁에 집에 가서 몰래 누군가에게 정치인 누군가에게 매일 직보를 하듯이 하고 있다면 그 군이 어떻게 지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그 그러면 사단장, 군단장, 뭐 육군 참모총장도 부하 직원 무서워서 말 함부로 못할 테고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노상원이죠. 예전 정보사령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군복 벗은 지 한참 됐는데도 롯데리아 가서 뭐라고 그랬어? 너 내가 승진시켜 줄 테니까 이거 잘해라. 민간인이 된 사람한테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군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 자체가 승진을 목적으로든 뭘 목적으로든 간에 대단히 오염이 돼 있다. 이 의식이. 그렇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우리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되니까 군에서 이런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송합니다. 자, 이번 얘기가 자꾸 오늘 엉뚱한 좀 데로 가. 시원한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예 그냥 현 상황에 펼쳐져 있는 뉴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등 돌린 복심들이라는 예. 일면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이 이제 특검에 가서 했다는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거의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해병대 그 병사 하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때 이제 사단장이 처벌 대상이 되자 이런 일로 처벌을 하면은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제 그 대목이 이른바 윤 대통령 경로설인데 VIP 경로설. 지금까지는 다 그런 일 없었다, 뭐 보고가 안 됐다 부인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특검에서 화를 크게 냈었다라고 말을 뒤집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뭐 이렇게 했던 시인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겁니까? 뭐 오죽하면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겠어요.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오늘 날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거죠. 본인한테 칼끝이 오니까 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이분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인지상정이니까. 네. 다만 이렇게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지금은 다시 사실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윤 대통령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자기 살 길 찾는구나. 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느냐 이 말이죠. 누가 누굴 탓해요? 본인은 혼자인데. 인생은 어차피 혼자잖아요. 갑자기- 강선 의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갑자기 슬픈 이야기라고. 강선 의원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끝까지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 그런 일 없다. 나는 처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윤 대통령 성공한 겁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근데 그런 말을 끝까지 들으려면 윤 대통령부터가 모든 죄송하지만. 잘못은 내 잘못이다. 우리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게 없었고 역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면 이 사람들도 끝까지 헌재에서 보세요. 헌재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결론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은 모든 국무위원들도 다 그랬어요. 결론은 한덕수 총리 양복 뒷주머니 아침에 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양복 뒷주머니 그러면 양복 바지를 그러면 언제 어디서 입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입을 땐 몰랐어요? 그러면 벗을 땐 몰랐습니까? 저녁에 벗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입었는데 그걸 그때서 알았다는 겁니까? 이런 거 뭐 멀리서 이렇게 그때 이게 있었어요. 최상호 부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그랬어요. 건네받았다. 그럼 누가 전달했느냐? 윤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데 뭐 비행기 접어서 던졌겠어요? 그런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국가서열 1, 2, 3, 4, 5위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믿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습니까? 거긴 소신이란 게 없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예전 용어를 빌려본다면 내가 주군한테 목숨을 바치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주군이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줄 때 나의 그 주군에 대한 충성을 알아줄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게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본 뜻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걸 용기라고 한다면 용기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각자 도생이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맨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렇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김성훈이라는 분이 대표적이죠. 이분이 윤 대통령 중간에 구치소 나올 때도 이러면서 네. 온갖 위세를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도 이분이 그렇죠. 주관에서 치러줬다고. 뭐 물고기까지 일부러 수산시장에서 잡아다가 갖다 놓고 뭐 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초라한 상황에서 변호인 빠지니까 다 털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헐. 아무리 계엄이 있었고 아무리 탄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냐고 앞으로 가는 건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엄이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라고 얘기하기에도 네. 모자라다는 거죠. 그동안 윤 정부가 출범한 게 22년 5월 10날 아닙니까? 네. 그날부터 그날 쌍무지개가 떴어요. 취임식 날. 맞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그 전날에 명태균과 공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보면 네. 참 안타까워요. 이 특검 세 개가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자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의원까지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지금 말씀하신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의 위법성 속에 한 총리는 또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느냐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될 것이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가 됐던 그 이튿날 새벽 이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따로 당사의 의원들을 모았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사법 처리까지야 뭐 법률 전문가들이 하실 거고 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한덕수 총리는 일단 국회에서 위증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CCTV 관련해서는 헌재 나와서도 비슷하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 당 의원이시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당사로 자꾸 오라고 했었던 것과 가장 결정적인 거 우원식 의장에게 30분만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밀하게 해명을 하시지 않으면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중론이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뭐 인권 침해 논란, 그래서 거기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또 법무부가 거의 대응하는 말들을 내놓고 있고, 또 오늘 그 특검에서 뭐 2차 소환을 했는데 또 건강상 이유로 불응을 하고 있어서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건 아니다 등등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있고, 날씨가 너무 덥고 윤 대통령이 당뇨가 있으시다
아프답니다. 그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좀 과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너무 어렵고 딱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이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도 지금 뭐 한두 가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 김예성 씨라고 그 최은순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이 모녀에게 다 같이 집사 역할을 했던 이제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중에 또 어떻게 넘겼다더라 뭐 지인의 이름을 차명을 했다더라 거기에서 46억을 받고 이 지분을 다 넘겼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더라. 또 180억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92억이 외주 용역비로 지출된 항목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이건 역시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건지 삼부토건의 오너들하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하고는 또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형 금융그룹 두 곳의 회장 자리 또 계열사 대표 자리 뭐 이런 곳에 인사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에도 관련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